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용한 생활 2025년 4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매달 패널이 바뀌는 저희의 유일한 코너, 지금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방문을 여셨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책 읽는 의자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책 속으로 안내해 주실 가이드는 EBS 김현우 PD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프로듀서님, 그러면은 작품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방송국에서는 주로 다큐멘터리를 연출했고요. 다큐프라임이라는 다큐슬랫이 있는데 2007년부터 마지막으로 한 게 19년이니까 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 번역을 했고 번역한 작품들이 다큐멘터리 작품보다는 더 많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2019년 이후에는 다큐멘터리를 안 만들고 계세요? 예. 그 이후에는 강연 프로그램을 좀 하다가 네.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좋습니다. 현장이 그리우신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PD님 작품으로는 김현수의 열하일기, 성장통, 생명 40억 년의 비밀 이렇게 있고요. 번역하신 책은 또 제 책장에 있는 도서들도 많더라고요. 웬디 수녀의 유럽 미술 산책. 읽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존 버거의 행운아란 책도 있는데, 이 책은요, 저희가 책 읽는 의자 코너에서 생명과 정치의 관계를 생각하는 책 3권을 소개할 때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로 그렇죠. 이 존 버거의 행운아라는 책이 언급이 됐어서 그 코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베카 솔릿 작가의 책 중에서도 번역서가 있으시네요. 멀고도 가까운. 네. PD님이 수줍으셔서 작품 제목들을 언급을 안 해주셔서 제가 대신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번역을 다큐멘터리 연출보다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네. 많은 책, 중요한 책들을 하셨는데 혹시 전업으로 삼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하진 않았고요. 네. 근데 번역은 개인적인 활동이고 네. 회사 생활을 하는 거는 조직 안에서의 활동이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보완해주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직 생활과 개인 활동 사이에서.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은 일을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요즘 또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3권의 책을 관통하는 테마를 PD님이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제안 주실 때 얘기하셨던 키워드가 기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네.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픽션보다 논픽션을 더 많이 읽고 있는데 네. 나는 왜 그렇게 변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한때 문학소년이 지나치게 편협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픽션보다 논픽션이 좋아진 이 변화는 뭔가라는 걸 저도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기록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가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럼 일단 오늘의 책 3권을 제목부터 소개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리고 그다음에 한 권 한 권씩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 기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첫 번째 고른 게 연극 대본입니다. 논픽션을 바탕으로 한 연극 대본, 레러미 프로젝트라는 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존 버거와 장 모르가 같이 만든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김현수 작가님의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이 작품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3권 골랐습니다. 자, 그럼 일단 레러미 프로젝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런 종류의 책이 없죠? 네, 매우 드물어요. 신선해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희곡인데
한 10년 정도 사이를 두고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그 직후와 10년 후에 파장을 이제 희곡으로 만든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1998년 10월에 미국 와이오밍주의 레럼이라는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피해자는 동성애자이고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22살가량 된 매튜 셰퍼드라고 하는 젊은이였는데 동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2명의 다른 이제 젊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한 다음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울타리에 이제 처참한 모습으로 묶여서 숨이 끊겨가는 채로 발견이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엿새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사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되게 익숙하게 듣고 있는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증오 범죄에 대해서 논란을 촉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증오 범죄냐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었는데 저의 첫 번째 놀라움은 그 신속함이었는데요. 모이세스 코프먼과 이 텍토닉 시어터 프로젝트 팀이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한 달 후에 마을로 찾아가서 이 단원들이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흩어져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온 것들을 편집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또 소규모의 작가 그룹이 다듬고 해서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한 배우가 한 캐릭터를 맡아 하는 연극이 아니라 한 배우가 마을 사람 여러 명, 경찰, 뭐 관찰자, 뭐 피해자, 가해자의 지인들 이런 것들을 바꿔서 연기를 하고 진행자 한 명이 이거는 이제 누구의 말입니다 라고 서술자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다음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방식의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무대는 굉장히 심플하고 의자와 테이블만 있고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암시만 하는 소품만 이제 장착하면서 연극을 하는 그런 좀 실험적인 형태였고 이들이 가졌던 원칙은 인물을 그냥 암시만 해야지 보통의 연극처럼 배우가 해석해서 재창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연극이, 희곡이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 과정과 결과를 이 책이 묶어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연극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세계 곳곳에서도 상연이 됐고 한국에서도 무대에 올려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찾아서 읽은 건 아니고 우연히 발견해서 네. 읽은 책인데 마침 그때 성소수자 다큐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그때 자료로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읽고 나서는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주제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표현하는 글과 전달하는 글이라고 저는 구분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네요. 논픽션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논픽션을 네. 어떤 사건을 전하는 글로서 논픽션이라고 했을 때 그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래라고 했던 부분은 네. 23쪽이에요. 네. 전체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연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몇 막, 몇 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장면은 없고 순간만이 있다. 씬은 없고 모멘트만 있다라는 건데 이제 씬은 뭐고 모멘트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몇 막, 몇 장 중에 이 장면은 몇 장입니다라고 하면 전체의 맥락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장면은 앞뒤와 연결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인과관계. 예. 줄거리가 있고 네. 거기서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씬이라는 것. 네.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리 정해진 메시지는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만 있으니까 이 순간이 어느 맥락에 가서 붙느냐 하는 것은 연극 같은 경우에는 보는 이가 판단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 작가와 극단은 매슈 셰퍼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겠습니다. 네.
혹은 판단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태를 전할 때 우리는 미리 판단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네. 그거를 경계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전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실제로 이 연극이 만들어진 방법론은 좀 다큐멘터리 제작의 방식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다큐멘터리 연출자로서도 계속 불가피하게 내가 이런 식을 차용을 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기획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랬을 때 제작자의 입장에서 그 균형점을 어디에 찾을 것인가. 네. 본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죠. 네. 심지어 이렇게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예. 취재할 때. 예.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죠. 네.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급하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는 이것은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방법은 네. 씬 대신에 순간을 전달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분이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또 각자의 맥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해주는 것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PD님 말씀은 어떤 이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복무하지 않는 코멘트나 인터뷰의 답들을 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맨 처음에 설정한 가제나 잠정적인 주제를 벗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포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의미들이 발생하는 거를 북돋운다 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연출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책도 그렇고 네. 제가 이 책과 같이 고민을 했던 책 중에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가 있는데 어떤 사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의 답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헤이트 크라임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옴진리교 지하철 테러에 그 옴진리교 교단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이렇게 큰 질문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 질문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태가 다른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네네. 전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모두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키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렇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 사태가 각각의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남게 될. 그래서 10년 후에도 다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